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 공학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주 거룩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것은 요 과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체 과목 이제 중에서 점수를 주려고 점수를 이제 의도적으로 기본 이제 건설안전 기사 6과목, 건설안전 산업기사 5과목 중에서 점수를 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고, 이제 물론 만점을 전체 수험생들이 만점을 다 받아버리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몇 개 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점수를 받는 이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 보시면 인간공학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생략하시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요거만 하시면 돼요. 인간과 기계는 뭐가 차이점이 있나, 그렇죠? 네, 차이점이 있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대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기계는 못하겠죠. 또한 기계가 잘하는 건 사람이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장단점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특히 사람이 할 수, 이제 향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산업화가 이제 21세기, 22세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보면 안전관리자가 매우 인기를 이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직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창의성이고, 그렇죠? 창의성. 이게 주안점이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얘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무기력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무기력 이런 게 없다. 무기력, 얘는 창의성이 있는 거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계의 장점은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배제를 할 수 있다. 그죠? 네, 기계는 뭐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문제를 맞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혼돈에 빠뜨려서 점수를 뺏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급적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제 적당한 보기에서 적당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어요. 큰 부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뭐 장점 단점인데 뭐 심지어 읽어보지 않았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인간공학을 이제 연구하는데 4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요거까지 시험에 내기는 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4단계에 이제 4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적어놨는데, 이걸 보시기보다 뭘 보시냐면 이걸 보세요. 정보 보관을 하는데, 정보 보관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제 하나의 체계, 정보 입력 단계가 있고, 정보를 수용하는 감지 단계가 있고,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체 및 통신에 제어를 한다. 그 결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 정보 보관에 의한 출력 과정,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입력,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 행동 기능을 제어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 정도 하시면 그나마 이제 인간공학에서 어려운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포엠
인간 기계 시스템에 포엠 해놨어요. 여기 포엠은 중요합니다. 이건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특히 미디어 작업 방법 또는 작업 매체 해놨는데 제가 이제 그 앞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포엠을 최초로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요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상과 원인의 공학적인 사고에 따른 포엠과 매칭시키면 머신이 되겠고 인간 기계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맨 미디어 매니지먼트가 되겠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설계와 인간공학인데 여기 작업 설계를 즉 무엇이든 다 설계를 할 때 고려 대상이 작업자 자신에게 작업물에 대한 검사 책임을 주고 수행할 활동수를 증가시키고 부품보다 유닛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작업자 자신이 작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과거 산업혁명 전에는 모든 생산 제품들이 전부 인간의 작업을 통해서 모든 제품이 생산됐는데 그 이후로는 도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도구의 개념이 기계 장치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맨 머신 시스템의 기본 기능에 시험과 관련해서 정보 보관, 감지, 정보 처리, 의사결정, 행동, 그 다음에 아까 한 거 단계 있었죠. 그 이후로 출력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요 네 단계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정보 입력,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기능 네 단계를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간 기계 통합 체계를 만들려면 수동 체계, 기계화 체계, 자동 체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즉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니까요. 근로자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로자하고 작업자는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근로자이고, 그러니까 근로자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는 개념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제 건설 안전과 관련하면, 건설업과 관련하면 도급인 근로자, 그렇다면 수급인 근로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도급인은 최초로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고 수주한 회사이고, 수급인은 최초로 수주를 한 이후에 다시 하도급을 받아서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를 수급인 근로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는 도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작업자는 수급인 근로자 정도를 말하겠죠. 그렇죠? 단어의 체계상. 자, 그러면 과거에는 간단한 수공구나, 그렇죠? 간단한 수공구나 기타 보조물로 수동 체계에 의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인간기계 통합 체계가 되겠고, 물론 이것도 인간기계 통합 체계의 원시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화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반자동. 그래서 기계화 체계를, 즉 반자동 체계, 세미 오토매틱,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현재 상태의 체계를 반자동 체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주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정지할 때는 어떻게 하고를 사람이 작동시키는 거니까 완전 자동 아니고 반자동이죠. 반면에 자동 체계는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이거는 자동차 운전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반자동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뭐 몇 년 안에 또 몇십 년 안에 완전히 100% 자율주행으로 되는 시스템이 도입될지 안 될지는 현재 상태로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건 왜 기계 장치에만 의존하기에는 기타 불안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 체계는 자율주행차를 보시면 되고 기계화 체계는 우리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시스템 정도를 이제 기계화 체계로 생각해서 옳은 답을 고르시면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수동 체계에서는 부품이 수공금이 보조물이고 그렇죠? 기계화 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품을 연결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화했고 자동 체계는 기계화 체계의 완전한 형태를 이룬 것을 이제 자동 체계로 보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수동 체계는 공구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자동 체계, 기계화 체계에서는 공작 기계나 엔진 자동차 정도를 말하는 자동화 체계는 기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즉 근로자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만 하면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 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뭐 구태여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어도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보의 보관이 새로운 정보의 보관을 스스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지하는 기능도 있고 의사결정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만 기계가 인간보다 우수한 기능은 같은 내용, 같은 항목일지라도 뭐가 해야 되냐면 기계가 우수한 것은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데 용량 장치만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무한정으로 기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러가 나지 않는 한 무한정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정보 저장과 관련해서 사람의 장점은 나쁜 기억을 즉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의 저장과 대치되는 말은 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망각이 하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각이 전부 단점은 아니죠. 망각은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픈 추억이 있어요. 아니면 나쁜 기억이 있는데 그마저도 망각 기능 때문에 일정 시간이 이제 도달하면 아주 곤란했던 그 다음에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그 저장 기능이 있는 거, 정보 저장에 망각 기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보 저장에 이제 망각 기능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계 장치는 망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저장한 것은 영원히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그 터미네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즉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예전의 나쁜 기억을 스스로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지 능력에 있어서 감지 능력에 기계 장치는 X선 또는 레이더파 등의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레이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더 장치. 참고로 우리 레이더 장치 지금 그 레이더 장치를 우리 그 뭐 기타 군사 무기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초로 누가 개발했냐면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사람이 테슬라가 이미 1930년대에 발명한 아이템에 이 사람이 블루투스도 만들고 블루투스도 이때 만들었고 무선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도 이때 이미 1930년대에 만들어 놓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재밌는 게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면 여기까지
옮기는데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죠? 고압선 옮기는데 테슬라는 그 당시에도 이미 뭐를 개발했냐면 이거 필요 없다. 전자로 전기 파용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 잊지 않고 연결하는 기술을 이미 그 당시에 연구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엔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 뭐 재미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기계 장치에도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도 있고 행동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저장, 정보 수용 즉 감지 기능이 있다. 따라서 이 네 단계가 사람에게도 있는 네 단계이자 기계 장치에도 존재하는 네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은 상당히 뭐 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할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기능 할 때도 약간의 휴식 시간이 사람은 휴식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기계 장치는 이 과부하라는 것이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휴식 시간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힘을 합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기타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소음과 무난하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을 뭐 귀찮아하거나 뭐 피곤해하지 않고 아무 생각 자체가 없는 기계니까요. 반복적인 작업도 전혀 피곤함 없이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기계 장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행동을 하는데 네 단계가 있는 거죠. 네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이게 이제 이번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걸로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인간에게도 요인이 되고 기계 장치에도 요인이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동작 경제 3원칙 해놨어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동작 경제 3원칙은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이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표준적인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 개념이었어요. 대량 생산 개념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연도별로 보면 1990년을 경계로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작업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작업자들이 여기 앉아서 요 사람은 요거만 하고 저 사람은 저거만 하고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이제 생산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면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개념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동작 경제 3원칙에 의해서 동작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사람이 이제 효율적으로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과 이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작 분석을 누군가 했어요. 누군가 즉 작업을 관리하는 생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측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육안으로 관찰을 하기도 했어요. 뒤에 서서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육안으로 관찰할 때 이 사람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간혹가다 초시계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생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3초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5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2초의 편차가 생기나를 등등을 관찰하는 방법이 이제 관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려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생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 현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필름으로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니니까 필름을 돌려서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분석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필름 분석법 이렇게 불렀죠. 지금과는 매우 괴리된 얘기예요. 어쨌든 관찰법이 있고 필름 분석법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하고 실제적인 것도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작경제 3원칙이 나온 이유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생각하시냐면 인간 존중 사상에 있어서 동작경제 3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의 비인간적인 면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조는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태동한 게 동작경제 3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동작경제 3원칙에서는 동작 능력 활용,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암기. 동작 능력 활용, 작업량 절약, 동작 개선, 이것을 동작경제 3원칙 이렇게 불렀어요. 즉, 할 때,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시대가 과거, 이제 요 시대를 어느 정도로 보시냐 하면, 이제 국내의 경우에 한 IMF 끝나고 2000년 정도, 서기 2000년 정도, 요 시점을 기준으로 요 때가 있고 요 때가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고, 과거에는 생산량이 경영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고 구분을 딱 2000년은 아니지만 대개는 시대별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구분을 하면 물론 경우에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동작경제 3원칙은 지금은 인간 중심의 인간 존중의 사상을 이제 고양시키기 위해서 동작경제 3원칙을 즉 동작 능력 활용, 작업량 절약, 동작 개선 이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생산량이 위주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동작 능력 활용, 작업량 절약, 동작 개선 이 3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즉 이 시대에는 생산량이 가장 핵심이 될 경우에도 3원칙이 있었고 똑같은 3원칙이 적용된 거고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3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3원칙 내용은 같아요. 즉, 동작 능력을 활용을 가급적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근로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작업량을 절약시키도록 생산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고, 세 번째, 그걸 통해서 동작을 개선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는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 능력 활용, 작업량 절약, 동작 개선 이것을 동작 경제 3원칙이라고 불렀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렵진 않지만 출제는 자주 되죠. 그래서 동작 실패가 발생되게 되는 요인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쉽게 하시라고 그림을 해놨어요. 동작 능력 활용, 작업량 절약, 동작 개선 이것을 3원칙이라고 불렀다. 이걸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노동과학은 뭐라고 했냐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적정한 근로조건을 실현시킬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피로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노동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동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참고로 하면 노동과학 여기까지가 제일 앞 과목 인간공학의 개념에 관련 얘기니까 여기까지를 제가 강의 1테마로
잡고 설명을 드리자면 노동과학의 목적 뭐 이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되고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근로자가 환경으로 노동 환경에 지배를 받는 요인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는 건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파란색으로 하는 건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고, 빨강색으로 하는 것은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의 노동 환경의 요인에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네 가지의 요인이 있다. 기타 등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물리, 화학, 생물, 사회적 요인이죠. 예.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실천 항목이, 환경 개선을 하는 실천 항목이 몇 가지를 해놨느냐 하면, 여기 그 환경 개선 9가지의 그 작업 환경 개선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9개 항목에 작업을 하는데, 뭐 일반 제조업이든 아니면 건설업이든 다 동일합니다. 왜? 사람이 겪게 되는 근로 환경이죠. 근로 환경에 그 개선이 필요한, 즉 이 관찰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요. 9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하시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풍, 행동장애 요인 제거, 정리정돈, 채광, 온열 조건, 그다음 색채, 조도 수준, 소음, 환기, 이렇게 해서 9가지예요. 9가지인데 이게 무턱대고 암기하면 금방 기억에서 상실되실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뭘로 드냐면, 우리 요즘에 보면 건설 현장에 가면, 건설 현장에 만약에 이만큼의 건설 현장이 있어요. 이렇게 현장이 있으면 여기서는 뭐 굴착 공사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기타 자재를 쌓아놓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뭐 타워 크레인을 세우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용접을 작업을 이렇게 하면 작업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보셨겠지만 그 안전모 기준으로 요 사람은 빨간 안전모를 쓰고, 요 사람은 뭐 녹색 안전모를 쓰고, 하얀색 안전모를 쓰고, 뭐 검은색 안전모를 쓰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최초에 그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모함이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항공모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륙을 해서 이렇게 사출기로 이륙을 시키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이렇게 착륙을 해요. 같은 방에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 컨트롤 즉 사령탑에서 비행기는 한번 전투기가 내릴 때에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고 연료를 거의 다 소진하고 내려요. 혹시 충돌 사고가 나면 항공모함이 이제 화재가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소진하게 내리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에 착륙한 비행기가 아직 지체하고 있으면 다음 비행기가 못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통행이 정체되면,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에 착륙하고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통행이 정체되면 이때부터 뭐라 하냐면, 여기에 그 모든 승무원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쓰는 것처럼 검은색, 노란색, 초록색, 기타 빨강색, 기타 모자를 쓰고 있는데, 통행이 정체되면 온색조를 다 소환시켜요. 사령관이. 예, 그렇죠? 온색조를 소환한다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지 않냐. 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각자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했더니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통행 정체 온색조 소환 9개 항목은 우리가 제조업을 하든 건설업을 하든 관리하는 입장에서, 즉 안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개선 항목이다.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우리 인간과 기계는 뭐가 다르고, 기계는 기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있고, 인간은 영향을 받는다. 어디에서? 9개 항목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예. 첫째 시간, 인간공학과 관련한 첫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